네, 자, 제 93회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론 시험 먼저 할 거고요. 최근 합격률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점점 합격률이 좀 50%대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86회 같은 경우는 뭐 23%, 31%, 48%로 갔다가 계속 5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시험 난이도가 제가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안 되고 이론 문제에서 한두 문제 살짝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 볼 때도 요 기출문제 시험장에 가면 항상 케이스입니다. 자, 수험번호 1, 2, 그 다음에 1, 6개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5220번. 자, 그리고 요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 요 강의 저기 첨부 파일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요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들어가면 회원가입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뭐 객관식 질문 몇 개만 답하면 그 등업 없이 모든 활동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이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부터 좀 용어가 좀 낯선 용어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이 변경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특별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회계 정책, 요거는 소구법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기업 회계 기준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 작성한 재무제표 장부들이 있겠죠. 요거를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니까 너희들이 요거 전부 다 최근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소급해서 적용을 해라.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 보면 전기분, 당기분을 같이 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달라버리면 서로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성, 질적 특성에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누적 전년도 것까지 전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재무제표까지 싹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 기업회계 기준 변경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회계 추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자 내부적으로 요거는 좀 바꾸겠다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방법을 뭐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바꾼다거나 대손 추정률 1%를 뭐 2% 한다거나 이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니까 전기차 그 화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대손 충당금을 설정률을 확 올려버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의 변경 같은 경우는 전기부는 손은 안 대고 누적 효과 계산하지 않고 단기부터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 게 회계 추정이 변경, 회계 정책이 변경은 전기분부터 소급해서 전부 다 변경하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 근데 요건 신뢰성은 좀 저하가 되죠. 왜? 작년 거 바꿔버리니까. 근데 요거는 신뢰성은 높은데 대신에 비교 가능성, 전기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이건 단순하고 요거는 복잡해지고 작년까지 고쳐야 되니까. 자, 요런 게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이라는 거. 다시 문제로 가서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회계 추정이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가 회계 추정 오른쪽에 있던 거. 회계 추정은 단기분부터 작년 거는 손대지 않고 소급하지 않는다. 요게 틀린 거죠. 소급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이 변경과 회계 추정이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이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회계 정책은 누적 전년도 거 계산해야 되고요. 맞고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회계 추정이 변경으로 봅니다. 자, 아까 앞에 자,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해서 정해놨고요. 요 이론교재 162페이지에 보면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회계정책인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회계 정책 변경이 아까 소급까지 하니까 신뢰성은 저하되는데,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다면 그때는 변경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신뢰성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안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있을 경우. 어쨌거나 가장 확실한 거는 1번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회계 정책은 소급하는데 추정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거 유형자산 취득할 때 취득 원가에 자, 취득한 금액에다가 여러 가지 재비용, 운반비 뭐 이런 거 다 더하고 거기에다가 자, 취득 원가를 측정하며 이런 경우가 있죠. 돈 안 주고 현물 출자. 주주 한 사람이 뭐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를 유형자산을 돈 대신에 출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타 무상으로 받았을 때 돈 지출이 없어요. 그러면 장부에 적기는 적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정가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치, 시가입니다. 시가.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이게 현재 시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감정해 주세요 해서 감정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시세가 나와 있고요. 자,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요. 이거를 취득원가로 하고, 그 다음 설치 장소 준비위원 지출, 외부 운송 취급비, 설치비, 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국공채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보시면 알죠. 채권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손에 채권은 없죠. 영업사원이 물어봅니다. 이 채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처분해 드릴까요? 처분하는데 조금 약간 손해보고 처분하는데, 회사에서는 이거를 갖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매입할 때 당해 채권은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현재 가치는 이게 90원짜리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00원을 줘서 10원을 더 줬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채권 금액은 어쨌거나 100원 줬기 때문에 장부에 적을 수 있는 건 현재 가치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럼 10원 차이 나니까 요거는 자산 증가, 유형 자산 증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 90원은 뭐 만기보유증권으로 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10원은 자산에 더해준다. 자, 그 다음에 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번 시험 문제는 요건 안 나왔지만 이게 종종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유형자산. 근데 건물 완공하는데 뭐 2, 3년 걸리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완공 시까지 이자를 지급했다 하면 그 이자를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에서 이자도 유형자산에 더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자, 문제로 가서. 자,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이 공정가의 차익은 유형자산에 더해준다. 아까 설명한 거죠. 맞죠?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어떤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증여니까 기증받은 겁니다. 돈 지출은 없어. 그럴 때 장부에 적는 금액은 뭐예요? 취득원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은 회사 건물인데 장부는 없어? 아니죠. 공정가치, 공정가액 뭐 같은 말입니다. 시가, 시장 가격 요걸로, 아니면 감정평가사한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가격 요걸로 기재해야 되니까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정부 보조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자산을 취득할 때가 있어요. 뭐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많은데, 해당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이건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서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본인들이 지출한 돈만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형태가 없는 뭐 특허권, 뭐 산업재산권 같은 거,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상각 방법, 무형자산도 상각합니다. 단 직접법으로 한다는 거. 자, 정액법, 유효이자율법, 정률법, 연수학기법, 생산율비례법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정액법은 앞에 유형자산 상각할 때 배웠죠.
정률법도 배웠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요거 앞에서 다 배운 거죠. 무형자산은 대체적으로는 정액법을 많이 쓰는데 정액법, 정률법을 많이 쓰는데 요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이론 강의할 때. 비유동부채 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상각 할 때 사채와 관련된 거지 이게 감가상각 무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 상각 감가를 빼지만 상각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상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고요. 자, 영업권은 돈 주고 샀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 무형자산 올려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이 원가로 인식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시험연구비 이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요. 시험연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개발비로 해서 무형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특허 내면 특허도 산업자산권으로 들어가고요.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거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시험연구비. 옛날에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무형자산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이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이 추석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그 유형자산 하는 것처럼 뭐 정액법, 정률법 뭐 이런 방법 등으로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프로그램 항상 케이스라 그랬죠. 이거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사실 다 외우기는 힘들죠. 시험 볼 때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를 딱 켜놓고 이런 문제를 푸세요. 거기 가서 하나씩 검색해봐요. 자본 조정 딱 들어가봐요. 여기 있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있고 감자차손이 있어요.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사례 2, 사례 여기 있습니다. 2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3월 1일 만불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적용 환율 1,000원씩. 자, 근데 2020년 3월 31일 한 달 됐어요. 만불이 외상 매출금이 보통 입금되었다.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분계는 어떻게 돼요? 3월 1일 날 차변에 대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자, 만불 곱하기 1,000원 하면 1,000만 원. 대변에는 뭐예요? 제품 매출. 매출 1,0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했다가 이게 수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그대로 와요. 수금했으니까 입금되었습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입금할 때 만불, 미국에서 한국 돈 뭐 주진 않죠. 달러로 왔어요. 그럼 이거를 은행에 가서 환전해서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050원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 1,0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1,050만 원. 자,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이 같아야죠. 50만 원 여기는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외환 차익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게 요거하고 외화 환산이익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다르죠? 외화 환산이익은 환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 결산 시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결산 시에 보니까 우리 갖고 있는 요 아직 받아야 될 돈, 만약에 이게 외상 매출금 수금을 아직 안 했어. 근데 $10,000 받을 건 맞아. 근데 12월 31일 환율로 딱 환산을 했더니 50만 원 더 받게 생겼어. 그럴 때는 외화 환산이익. 근데 이렇게 환전을 해버린 다음에 환전하고 나서 우리가 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 50만 원 이익이다 하면 그때는 외환 차익. 그러니까 환전했을 때, 환전하지 않았을 때 결산 시.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보기. 2020년 3월 1일 회계처리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계정 과목을 한다. 맞죠?
3월 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제품 매출을 계정 과목으로 한다. 맞고요. 3월 3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보통 예금 계정 과목으로 한다. 맞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감소,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요. 그다음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아니라 그랬죠. 환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외환 차익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6번 문제. 재무회계는 끝났고요. 자, 이제 원가 회계 들어갑니다. 요 그래프들이 출제가 됐는데 요거 잘 읽어야 돼요, 요거. 다음이 그래프는 조업도라는 말이 사회에서 쓰는 말로는 생산량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은 것.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변동비, 원가를 다른 말로 변동비라고 그러죠. 재료비. 그다음 고정비의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 물건을 몇 개 생산하든 간에 1년치 집세 똑같이 나가는 거. 재료는 뭐예요? 생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재료비도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조업도 총 원가 그러면 이거는 변동비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것만큼 그 재료비도 똑같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비에 대한 거죠. 자, 임차료.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임차료는 일정. 자, 이거 두 개는 자,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니까 이건 고정비에 대한 거니까 얘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단위당 원가입니다. 아까는 총 원가인데 단위당 원가입니다. 자, 생산량이 10개였다가 그다음 100개, 1000개 늘어나는데 재료비 하나당 단위당이니까 하나당 원가는 어때요? 10개를 생산하든 100개 생산하든 1000개 생산하든 총 원가는 그만큼 곱하기 하면 늘어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재료비. 이것도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도 변동비고요. 얘도 변동비. 자, 그 다음 얘는 이건 뭐 듣보잡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A, C.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T자 계정 쓰라 그랬죠. 자, T자 계정으로 해서 자, 우선 매출 원가는 제품, 우리 매출 원가 공식 알고 있죠? 2급에서 배운 거. 그거 똑같습니다. 자,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 있습니다. 2급에서는 상품 계정에 있고.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자, 여기 보세요. 기초 제품 40만 원. 그다음 기말 제품이 있어요. 기말 45만 원. 그다음에 제품이니까 상품이면은 순매입액이 들어오지만 이거는 직접 제조한 거예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제공품이다 하는 건 제품 완성품 제조원가 구하는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여기 매출원가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그게 상품이 제품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그러면 이게 매출 원가 우리가 구할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어떻게 구하느냐? 비슷합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5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전부 합쳐서 뭐라 그러냐?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 제조 비용 뭐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100만 원. 이러면 자, 더하면 250만 원. 차변 대변 합계액은 같아야죠. 250만 원. 자, 그러면 완성품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얼마예요? 250만 원 빼면 150만 원. 자, 얘가 일로 와요. 150만 원.
그러면 190만 원. 190만 원 합계 갖고 45만 원 빼면 145만 원. 자, 매출원가 145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T자 계정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보조 부문이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거 앞에서 많이 했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비로. 그래서 뭐 제조 부문 1, 2가 있는데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을 보조해 주는 뭐 전력 수선부, 전력부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좀 영세한 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직접 배분법을 많이 씁니다. 보조 부문끼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보조 부문끼리 너희들끼리는 서로 주고받지 마. 다이렉트로 제조 부문에만 배부.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대신에 정확도라든가 신뢰도는 낮습니다. 왜? 보조 부문끼리 쓴 것도 있거든요. 수선 부문에서도 전기 쓰고 그다음에 전력 부문도 수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근데 좀 중견기업쯤 가면 금액이 좀 커지네. 보조 부문끼리도. 그러면 배부 순위를 정해서 어느 한쪽은 배부를 해줘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대기업들은 상호 배부법을 씁니다. 왜냐, 보조 부문끼리도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 간에 한 번씩 주고받아요. 주고받고 완전히 수수를 고려하고 복잡해요. 대신에 정확도와 신뢰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 배부법.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이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죠? 아까 제일 간단한 거. 단계 배분법은 그 중간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을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맞고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과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다? 이거는 뭐예요?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가장 복잡하나 정확도는 높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9번 문제. 자,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비교 문제. 요거 단골 손님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제가 표로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업, 항공기, 주문 생산, 아파트 이런 것들. 각각 제품이 다 달라요.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뭐예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우리 좋아하는 과자, 껌, 그다음 석유, 뭐 종이 만드는 제지업, 그다음 밀가루, 제분업, 시멘트 생산업,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는 제조 간접비 아까 배부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이 모든 원가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종합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 한산량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여기는 제품별로 제조지시서별 제품별로 선박 하나 유조선 건조한다. 울산에 있는 뭐 현대조선에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배 한 척의 장부 별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몇만 개, 몇십만 개씩 사탕 만들면 일괄 한꺼번에 사탕 개당 원가 얼마? 그냥 계산 때려 맞추는 겁니다. 자, 정확도는 이게 높아요. 대신에 복잡하죠. 자, 여기는 월말 정품 환산량, 이거는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서 다시 보면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자, 몇 번이요? 9번. 예. 자, 아까 개별 원가 계산 제품 하나 가지고 장부를 따로 만든다 그랬죠? 그 제품에 대해서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배부.
그렇게 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이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거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해서 단위당 원가를 한 방에 계산하는 거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당 원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 먹과 비교했을 때 개별 원가 계산. 왜냐하면 거기 유조선 하나 만드는데 유조선 하나에 대한 것만 장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 제품 하나에 대한 원가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하진 않다.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그래서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 여기 보면 완성도가 있어요. 요게 진척도라고도 하고 요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둘 다 구하라고 지금 보기가 주어졌죠. 그러면 자, 여기서 평균법은 완성품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그 다음에 미완성품이죠. 월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게 미완성품이에요. 월말에.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면 완성된 거에 요거까지 미완성도 완성된 걸로 환산하면 그럼 100% 완성된 걸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요거는 만약에 뭐 간장 공장이라든가 뭐 그런데 이런 데는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요. 그냥 섞여버리니까. 12월 말에 했다 1월 1일 날 다시 작업하면 어제 남은 거에 다 추가로 또 섞여버리니까 그런 데는 평균법을 쓰고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제가 모닝 그 조립 라인에 갔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31일 작업 사이렌 벨 울리면 미완성된 차가 수천 대가 있습니다. 벨트 위에. 그러면 그게 4월 1일 딱 오면 작업 시작하면 얘네들 먼저 완성시켜서 빼내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그러면 공식은 같아요. 같은데 여기 월초 제공품 환산량 요거를 빼고 하자. 얘네들은 빼고 그러면 요거를 총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있죠. 거기에서 그것도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아예 월초는 별도로. 그래서 이렇게 빼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선 평균법부터 단계 완성량 5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200개인데 완성도가 50%예요. 그러면 200개 곱하기 0.5 그러면 100개죠? 더하면 600개. 자, 선입선출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500개 같아요.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도 같아요. 200개 곱하기 0.5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요거죠. 기초 제공품. 200개 자, 곱하기 0.3.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 아까 600개였죠. 600개에서 200개면 몇 개예요? 2, 3은 6. 60개죠. 200개에서 60개를 빼면 얼마요? 100. 이거 600개죠? 예, 600개. 600개에서 60개 빼면 54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교재의 풀이는 한국 세무사회에서 나온 거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하게 요건 미완성된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0.7이니까 140개를 더해서 70%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는 끝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세 문제인가 나올 거예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뭐예요? 외상으로 줬는데 또는 어음을 받았는데 근데 그쪽이 부도가 나거나 야반도주하거나 못 받게 돼서 생긴 손실을 대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 아니
부도가 나가지고 외상값도 뜯겼는데 그 매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10% 내라고?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래 그거는 부가세 까줄게 하는 게 대손세 공제고, 그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부가치세가 보면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대손세 공제도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좀 까다로워요. 자, 보시면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이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게 대손세 공제 사유고요. 단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 외상매출금 이러한 것들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부도 발생한 날로부터. 자, 왜냐? 그 사이에 찾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아, 이거는 충분히 그거 나중에 압류시켜가지고 저당권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판매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린 거.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아니 판매해서 10년 동안 뭐 했다가 이제 와서 대손 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10년이 지나버리면 안 된다. 요거 잘 받으시고요.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재화나 공급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 아주 시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 정답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치사한 문제입니다. 나는 요런 거 뭐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는 좀 내지 말았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10년이 경과한 걸 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받겠다 하는 건 안 되고요. 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2021년도에 세법이 바뀌긴 했습니다. 4,800에서 이제 8천만 원. 근데 부가가치세를 거의 안 내거든요. 4,8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금도 안 내면서 요것도 돌려받겠다 하면 그거는 또 이중 혜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만 요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공급으로 안 보느냐. 자, 이론교재 262페이지에 보면 요 내용이 한 2, 3페이지 있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의제 공급이라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돈 받고 판 건 아닌데 너희들 요거는 매출로 신고해라. 뭐냐면 아니 판매용 제품 또는 상품을 사장님 집에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 그 다음 면세사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면세사업과 출판사와 인쇄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인쇄사는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안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인쇄사에서 매입세 공제 다 받아놓고 그 제품을 면세사업자가 써버린 경우면 야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면세사업자한테 넘긴 거는 그건 판매로 처리해라 하는 겁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승차와 그 유일한 재화, 뭐 반출하는 거, 개인적으로 쓰는 거, 사업상 증여, 폐업 없이 잔존 재화 같은 경우 전부 다 간주 공급, 매출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매출로 안 봅니다. 어떤 거냐? 담보물로서 은행에 담보물로서 제공한 경우. 그거는 뭐 팔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그 다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업체를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 그건 넘겨받은 사람이 알아서 신고할 문제고, 그 다음에 물락, 조세의 물락.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예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내겠죠. 자기 경영 지배권이 뺏기니까. 자, 회사의 제품을 뭐예요? 제품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에서 그 세무서에서 안 받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 뭐 망해서 죽어가는데 그 재화의 공급 판매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급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 요거는 잠깐만. 아까 설명 중에 채무 변제는 없습니다. 채무 변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거를 물건으로 준 거죠. 자, 담보물이 그러니까 재화가 담보물로 잡혀 있다가 그 담보물이 넘어 충당이 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했으니까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외상값 안 갚았다가 물건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담보로 묶여 있다가 담보로 제공했다가 그 가버린 거니까 이건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요거는 폐업할 때 잔존재화는 매출로 봅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봐요.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아까 인쇄사가 면세사업자인 출판사에 넘겨주거나 요거는 매출액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담보로 제공됐다가 그게 처분되면 그거는 공급으로 봅니다. 자, 단순히 담보물로만 한 경우는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4번. 자, 담보물이어도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4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 자, 매입세액 공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출판사에서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인쇄사 없어요. 인쇄 기계가. 그러면 그쪽에 가서 뭐예요? 인쇄하고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매입세액 우리가 부가세도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주고 계산서를 받으면 그거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들어가니까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공제 안 되는 걸 찾아라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거나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이거 공제 못 받는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넘어가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그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 청구. 우리 잘못했어요. 이거 수정할게요. 그걸 청구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경정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이때 누락된 거 찾았네. 이것도 공제해 주세요. 라고 할 경우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정신고. 예를 들어서 1, 2, 3월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는데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액이 확정신고 4, 5, 6 물론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좀 늦어서 그렇지. 지가 손해지 뭐 빨리 환급 못 받으니까.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당해 매입세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아예 이제는. 여기는 예정 신고 기간에 실수로 빼먹은 거를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한 거고 얘는 아예 확정 신고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1번은 요것도 당이지만 확정 신고, 예정 신고 없죠. 자,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정받는 거고 얘는 아예 확정 신고 기간도 아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좀 어렵죠. 자, 그다음 14번. 이제 소득세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이 이자 소득에 대한 문제가 간혹가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 총 수입 금액이 수입 시기,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저축성 보험, 비영업 대금 뭐 어떤 이자는 소득으로 보고 어떤 건 안 보느냐 해서 교재에 요 내용을 제가 추가로 요번에 수정하면서 넣었고요. 요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자 소득이 원칙적인 수입 시기. 이자를 받았으면 받았지. 물론 은행에 정기예금 이자 받으면 받은 날을 시기로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이자를 받은 날, 통장에 찍혀 있는 날을 너 이자 소득 지금 받았으니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 아니면 회사 같으면 법인세 신고해. 이자 소득도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지예금의 이자도 뭐 인출일.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영업과 무관한 회사에서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이자, 대여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채, 개인적인. 그러니까 금융업이 아닌 개인적 대부에 대한 이자 수익. 금융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자를 받으면 그거는 법인세로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가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비영업대금은 이자를 지급한 날, 그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 매도 또는 이자 등이 지급한 날, 저축성 보험 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지급일, 다만 기일전 해지하는 경우는 그 해지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봐둘 거는 요겁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이자 지급일입니다. 자, 요 기준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 보기를 보면 저축성 보험이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 지급일. 다만 기일전 해지하는 경우는 그 해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비영업대금 이익은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다. 돈을 빌려주고 며칠 날까지 갚겠다. 그러면 이자 지급일 며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약정해 놓은 이자 지급일 그 날짜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기는 이것도 맞는 건데 약정일 이후 실제로 이자 받는 날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약정에 돼 있는 이자 지급일. 차용증서에 있는 그게 되고요. 야, 이건 좀 치사하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후 실제가 아니고 약정일에 있는 이자 지급일 요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채권이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채권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이자일은 할인에 의해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거 다 같습니다. 금전이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그다음 기일전에 상환할 때는 그 상환일이다. 만약 일찍 갚았다 하면 일찍 갚은 날. 자, 이런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경우는 약정에 정해진 이자 지급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는 자세히 한번 보면 아차하는 순간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 원천징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사대보험에서 본인 부담분 까고 나머지 받죠. 그게 원천징수입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 자, 여기 보시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이런 교재 318페이지에 있는데 적용 대상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자, 거주자들은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기타 이러한 소득, 웬만한 소득 다 들어가요. 요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안 들어간 게 보입니다. 양도소득, 여기 있네. 양도소득은 소득세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별도로 합니다. 소득세 범위로 보질 않고 양도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는 원천징수, 다시 말해서 기타 퇴직 근로는 이거 아까 월급 줄 때 원천징수 한다 그랬죠. 본인 부담분. 퇴직 소득도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 소득. 제가 어디서 강연을 하면 강연할 때 3.3% 빼고 줘요. 근데 양도소득은 이거는 안 뺍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원천징수 없이 납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카페 회원님들은 뭐 상관없지만 유튜브에서 광고 보신 분들 혹시 질문 유튜브에 달지 마시고 반드시 요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여기에 달아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한두 문제는 좀 교묘하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실무시험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